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이에 대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계당국은 엄중한 처분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16일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예방과 사후 처벌 등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전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켰고 13일엔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나 헬륨가스 사용은 가스관리법 위반이며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때인 2020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으로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출입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해 고압가스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7가지 법률을 단속의 근거로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같은 법률들로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북 전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정면 충돌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여정의 하명으로 만든 대북 전단 금지법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고 헌법재판소도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대북 전단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며 편법에 불과합니다.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해온 것이 분명하지만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북한은 2014년 대북 전단 풍선에 사격을 했고 대북 전단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오물풍선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다른 수단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북정보 유입은 전단 외에도 라디오, 방송 등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헌법에 어긋나는 대북전단 처벌보다는 민간 단체들과 대북전단 이외에 다른 정보 유입 대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근거도 없이 군사작전처럼 행정력으로 단속하고 민간 단체는 쫓기듯이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5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조작됐다고 합니다. 정치적 목적의 사실 왜곡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의원은 북한에 일부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키고 그 배경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 내분으로 진술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이재명 전 지사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 2, 3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수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명백한 사실 증거가 없으면 결코 유죄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쌍방울의 전 대표와 임원 등 관련자 모두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도 당초 이 대통령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명백한 증거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원이 검찰과 한통속이 돼 조작된 증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면도 요구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한통속이라면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주거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은 무언가요? 정치인들이 사법을 흔드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범여권에선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사법 탄압 피해자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 전 장관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 전 대표 모두 검찰의 표적수사 때문에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의문의 여지 없는 증거에 의한 판결들입니다. 민주당은 2021년 일선 법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자 탄사를 탄핵 소추했습니다. 탄핵 사유나 과정이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런 사실 왜곡과 막무가내 행태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재섭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과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젊고 개혁적 정치인들이 국민의힘과 보수의 변화와 쇄신 역할을 해야 한다. 이준석 의원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서 18세에서 29세 유권자의 55%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를 찍었습니다. 30대 유권자의 50%도 두 후보에게 표를 줬습니다. 젊은 세대 과반이 범보수 후보들을 지지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 전례가 없습니다. 18세에서 39세 유권자는 전체의 30% 정도에 달합니다. 보수 진영이 자기 쇄신과 혁신을 이룬다면 미래 유권자가 될 18세 미만 청년들도 관심과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이들 젊은 세대의 눈으로 사회를 보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인이 소장파 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한 뒤 30대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습니다. 꼰대 영남 정당 이미지를 바꾸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승리 후 자축이 아니라 분열에 빠져 당쟁만 거듭했습니다. 계엄 후에도 구태를 거듭하다 정권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도 반성과 쇄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힘 지지율은 21%까지 추락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보다 낮고 민주당의 절반도 안 됩니다. 신임 원내대표도 구주류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17일 첫 회의에서 혁신위에서 김용태 위원장의 개혁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안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는데 이를 에둘러 거부한 것입니다. 혁신위원장 지명권은 김 비대위원장에게 있는데도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혁신위 출범을 선언한 것도 상식 밖입니다. 구주류들이 구태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오 시장과 젊은 의원들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데 공감했다고 합니다. 보수가 싹 바뀌어야 한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 보수정당을 완전히 바꿔야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담당하던 증권사 직원과 2009년부터 3년간 통화한 내용입니다. 여기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측에 40%가량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과 주가가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40% 수익 약정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아직은 이 녹음 파일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명확히 입증할 직접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4년 넘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고검은 재수사 한 달여 만에 증권사 압수수색을 통해 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부실 수사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매도 매수 주문과 관련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과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인물의 통화 내용 확보는
검사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수사입니다. 주가 조작 수사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이 수사는 애초 문재인 정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시작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문재인 정권 검찰도 이 증권사 통화녹음 파일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했거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봐주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사는 처음부터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연속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검찰은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 관련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이전의 일이라 권력형 비리가 아니어서 기소든 불기소든 빨리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뒤에도 계속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주장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후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 조사로 의혹만 키우다 작년 10월에야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재수사가 시작됐는데 곧바로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러니 검찰 해체론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19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돼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총리 후보 검증이 계엄과 무슨 상관입니까?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5년 전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던 재산이 2억 1,500만 원으로 약 8억 원이 늘었는데 후보자의 공개된 수입 내역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수억 원의 추징금과 교회 헌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수입은 연 1억 원 안팎인 의원 세비 외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기타 소득도 1,000만 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궁금증은 김 후보자가 소득증빙 자료만 제출해도 대부분 풀릴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중국 대학에서 받은 학위 관련 의혹도 출입국 내역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년 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당시 총 1,09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사망한 지 30년 넘은 부모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과 50년간 봉급 내역, 모든 출장 기록, 10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제출이 사실상 어려운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놓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김 후보자가 소득증빙 자료도 내지 않은 상태인데 재산 2억 원이면 깨끗하게 살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오히려 야당 청문위원회 재산을 문제 삼으며 역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가당착이고 내로남불입니다. 국민의힘도 선을 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전 부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데 검증이 아닌 망신 주기에 가깝습니다.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정치 양극화로 정쟁의 장과 신상털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 집권 때는 도덕성 검증 비공개, 정책 검증 공개를 주장하다가 야당이 되면 그 반대로 합니다. 내로남불입니다.